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키우는 감독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정말 내가 열심히 했지만 불합격에 슬픈 일이 없도록 소개 성과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합격 전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감독훈련 한선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격 전략 좀 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학습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합격 기준이 있죠.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차 과목 중에서 우리 어디에 해당되죠? 자, 부동산 학교로 해당되죠. 지금 이 과목 전체를 보시면 학이란 표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다른 법률처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복잡하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기본 정리만 하시고 반복하시면 안정적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는 거 아시죠? 외국인도 응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년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출제 경향, 자, 어떻게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합격자 수, 그 다음에 합격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목차가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총론이 있고요. 사실 강론이 6개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출제 비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노란 막대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지금 요걸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출제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걱정할 거 없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1차 공통의 개념인데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거죠. 자,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차만 응시해도 된다는 거죠. 자, 좋아요. 지금 그러면 최근 10년간 통계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단위가 명이죠. 그러니까 합격자 수를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뭔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시험에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안 갖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그 응시자가 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는 한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죠. 그래서 지금 그 강북 쪽에 땅값이 좀 들썩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수가 좀 늘지 않을까. 자, 근데 사실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전체 응시자 수가 많다 보니까 학자 수가 좀 많다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석차순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합격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합격률을 왜 봐야 하느냐 하면 출제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수 중에서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그걸 보면 시험 난이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점차 합격자 어때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한 24회까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다가 자 26회 껑충 뛰었고요. 29회, 30회, 31회. 아니 선생님 지금 32회는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발표가 돼야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지금 아직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전체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때 좀 쉬었다가 한 20% 내외의 합격자가 지금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100명이면 21명 정도 합격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적어도 이게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합격 추세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유사한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추세를.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30회 때, 시험이 쉬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대거 2차 합격자가 나왔다는 거죠. 36%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지금 전체 추세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20%를 약간 넘는, 그래서 한 5분의 1 수준의 우리 합격자가 그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합격자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정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험은 충분히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33회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어떤 그런 문제 패턴이라든가 이런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 출제될 것인지 그리고 빈출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과거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긍정적 신호죠. 자, 즐겁게. 자, 합격 전략을 좀 볼 건데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두 과목이죠. 민법, 부동산 학교론.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험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죠. 1차 시험은 두 과목뿐이다. 두 과목이 두 과목. 그러니까 기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과목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과목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과락 40점 넘겨야 합니다. 그 다음 평균 60점 이상,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봐봅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는 30점, 민법 90점 맞았다. 그럼 이게 합격일까요? 느낌 오셨죠? 그렇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락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과락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는 40점. 과락 넘겼네요. 민법 100점. 그러면 과락 통과했고요. 평균 70점. 합격? 맞죠?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예를 드릴 건데 좀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합니다. 학교는 40점? 이제는 민법 몇 점이죠? 80점이죠. 100점 아니죠. 그래도 합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하고? 아까 민법 100점하고 지금 민법 80점하고 학교론 과락 넘겼고 둘 다 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1차 과목은 민법이나 부동산 학교론 두 과목 중 하나 100점 맞아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0점이 최고라는 거예요. 80점이. 그러니까 8점 넘는 20점 부분 40문제니까 8문제가 되겠죠. 이건 우리 합격시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맞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간 안배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풋 아웃풋, 경제적 효율성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거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뭔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락 40점 넘기고 평균 6점이다 보니까 두 과목 40점 일단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어때요? 6점 넘겨야 되는데 자, 추가 득점한 20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추가 득점한 거 20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받는 순간 민법이든 학교론이든 20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8문제죠. 민법 8문제, 학교론 8문제, 이건 나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갑자기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학교를 이렇게 봤더니 말입니다. 막 숫자 보이고 계산 문제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 풀지 마세요. 그 풀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떨 때 푸냐? 나머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그것도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다 연습하고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초적인 계산 문제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 학개론 같은 경우는 학이다 보니까 학문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떤 복병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론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걸 보면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장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득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는 좀 연습을 하자. 누구하고? 저하고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8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낭비하고 정답 찾기 어려운 이런 문제는 배제해라. 제가 3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간헐적으로 출제되는 거, 어쩌다 출제되는 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기출문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문제, 이거 어려운데, 고급 문제야.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엽적인 거, 정말 세세히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간헐적 문제하고 겹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 이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것도 마찬가지. 1번하고 2번하고 겹치는 성격이 좀 있긴 하겠죠.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거 연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습 시간이 길어집니다. 합격이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반복하시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지금 이 감동원 선생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 빈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해서 반복시켜서 여러분 반드시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살 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개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처음에 입문할 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오르면 반복했을 때 득점할 때 아주 용이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민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론은 안정적으로 적어도 70점 이상? 높은 목표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합격하는 거죠. 자, 합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32의 기출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자, 이걸 왜 들고 왔냐면 매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맛보기 그런 강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 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자, 좋아요. 정말라 생초짜야.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저하고 한번 해보죠. 재밌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라 적어놨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러면 오늘 좀 재밌을지 아니면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저 수강생이 되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목차가 제 1장에 제가 뭐 수요 공급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교재 구성은 이 편지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겠지만 오늘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건너뛰어서요. 수요 증가 감소라는 저런 단어, 요걸 오늘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Y축이라 했었죠? 이걸 X축이라고. 근데 어떡하죠? 이거 시험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시험 문제에 Y축, X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2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게. 우리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 있죠? 여기 정축이다. 그렇죠? 이거 횡축이다. 근데 이상하게 이 표현을 안 썼어요. 정축, 횡축 이 표현 아직 출제에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으로 써서 이걸 Y축, X축이 약소처럼 구도되어 있어요.
근데 저 봐요. 제가 판서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Y자를 길게 적었죠. 이 부분이 뭐라고요? Y축에. X는 옆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축, 행축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종호 매달죠. 종호 매달려 있다. 횡단보도 깔려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문 중에 X축에 Y축에 이름표를 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어 정리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뭐 동그라미 하나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0점이라 할까요? 원점이라 할까요? 원점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포인트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것을 아라비 숫자 0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실 때 저울 0점 조정할 때 쓰시는 거고요. 이것은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이라고 들으셨죠? 자, 그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원점인지 0점인지 묻지는 않지만 일단은 Y축, X축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좌표에 2점이 있어요. 잘 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 Y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서 이렇게 하면 X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샬 이래로 경제학 이론에서는 종축의 가격을 씁니다.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학 책은 반드시 여기다 가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양을 표시해요. 양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은 프라이스 이니셜 P로 이렇게 약해 쓰기도 하고요. 이것은 Q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 점을 찍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거고 양은 이거다.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했네요. 오늘은 이 점의 성격 이거 1월달로 미루고 오늘은 수요자의 마음과 공짜 마음을 살펴볼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수요라는 것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되게 물건을 사는 입장이 더 많죠. 자영업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는 입장이니까 우리 수험생은 물건을 살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곡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출대 원리는 1월달에 다음 기본 강좌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려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늘리려 하는 게 수요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곡선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걸 수요자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 마음.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수요자의 마음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수요곡선이 딱 도출되면요. 두 글자를 표현하면 뭐예요? 그럼 수요예요. 자,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수요곡선입니다. 단어 중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네, 곡선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아, 선생님 직선을 그려놓고 무슨 곡선입니까? 자, 두 가지 정리할게요. 점을 연결하면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하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선을 그려놓고 곡선을 한 이유는 곡선 중에 곡률이 0%인 것을 특별히 직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직선을 그리든 곡선을 그리든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한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우하향한다 이렇게 썼죠? 자, 좌우 모르면 안 돼요. 좌하고 우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른손 자비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숟가락도 수, 우 들어있죠? 우 이렇게 하세요. 좀 안타까운데요. 왼손잡이까지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고요. 자, 일단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자, 오른손잡이 숟가락 드는 손이 우측이다. 그러니까 우측 아래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뭐라 한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하향한다. 이걸 수요자 마음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신종 코로나가 또 나오고 말이죠. 변형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원인이 아닌 거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물건을 더 사려고 마음을 내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수요의 증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합니다. 수요자 마음을 한마디로 수요 이렇게 하세요. 그걸 그림을 그린 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물건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가격 수준에서 양을 늘리는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양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수익 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보다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오늘 좀 배우실 거예요. 중요한 결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국수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뭐라 할까요? 수요 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공급 한번 볼게요. 이제 공적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고요. 공적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려 하고 이런 점으로 가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려 하고 이런 점으로 가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점을 연결하면 뭐라 한다? 선. 근데 직선도 포함하는 더 큰 그릇이 뭐라? 곡선. 어떻게 생겼다? 이것을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향한다. 자, 우측과 좌측 아시겠죠?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했구나. 좌하향 이거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종이 찢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우상향, 우하향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그 잘 쓰지 않는 표현은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라고 보자? 공짜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짜 마음 나타냈고요. 이 공짜 마음이 움직입니다. 정부가 지금 마스크 가격이 한 장이 1,000원인데 물량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야, 마스크 생산하면 한 장당 보조금 얼마 줄게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는 시장에 여전히 1,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공급자가 공급할 양을 늘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양이 늘게 늘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마음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급량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공급이 증가 이런 제목을 붙여줍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달한 걸 정리를 좀 해드리면 수요 증가 감소는 수요자 마음 자체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공급이 증가 감소는 공급자 마음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는 마음이 늘거나 공급하려 마음이 줄거나 지금 그런 걸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요거 진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출제되는 한 문제 오늘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자, 재밌습니다. 이 과목이 이해가 잘 되면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변화. 조금 전에 우리 수요 변화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수요국수 움직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균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균형. 여러분, 균형 그러면 어때요? 우리 그 변호사 배지나 무슨 이런 법원 이런 데 가보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러니까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데 균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두 의사가 일치했을 때 수요자 마음하고 공급자 마음이 갈등이 사라진 거예요. 야, 너 마음, 내 마음 일치했어. 뭐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 하지만 자, 다른 변화 요인이 없으면 현재 상태를 지속하려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둘이 마음이 맞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마음이 맞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게 되면 그 가격,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마샬이 만드는 이론입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학자인데. 자, 그런데 처음에 균형이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수요국수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균형점하고 달리 새로운 균형점이 탄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을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거래량이 증가하죠? 이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그게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기억할 거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미리 결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요 증가했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경량이 증가한다는 걸 방금 살펴보셨어요. 만약 수요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죠? 균형도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제가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 볼 겁니다. 자, 제가 뭐라 했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시는 수요자 입장이다. 이렇게 하고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대부분 여러분 물건을 구입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수요 증가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수요 증가를 어떻게 해놨냐면 살 사람 많아졌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물건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그림이 없어서 그냥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분 입장이면 어때요? 오, 물건 살 사람이 많네. 저 사람 값 올려도 팔릴 것 같은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게.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결론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손가락 가지고 할 거예요. 손가락.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도 손가락을 많이 쓸 건데요. 지금 요 손가락 두 개가 각각 가격과 양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도구로 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나타났을 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눈이 크게 떠지는 거죠. 자, 물건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수요 증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봐봐요. 가격이 상승하고 양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짐작해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양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 문제 걸려있다니까요. 자, 이건 매년 출제됩니다. 반드시 오늘 정복해버리고 이 다음에 우리 기본 강좌 가서 더 재미나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수요 증가 그러면 어때요?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대충은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 기억하세요. 수요 증가 이렇게 하시고요. 살 사람 적어졌다. 지금 봐봐요. 물건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파시는 분은. 제가 받겠습니까? 그거 느낌이 오죠. 이제 물건 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몇 개 팔려요? 한 개 팔리죠. 그러니까 뭐 거미줄 치고 있네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량, 거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프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봐요. 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합시다. 오늘 자, 수요 증가 감소. 오늘 손가락 가지고 뭐 할 게 많네. 자, 그러면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글자를 제가 적고 보니까 이게 증가고 여기 증가 감소죠. 이건 양을 나타내요. 문제는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양은 여기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수요의 경우에는 증가 감소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 결론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격입니다. 이러면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공급 한번 볼 겁니다. 공급. 이제 공급시 움직이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좋아. 공급 감소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기억할 거야, 이거? 그래서 자, 여러분이 수요자예요. 매장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한번 보도록 하죠. 물건이 흔해졌다.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건데 물건이 흔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 봅시다. 아이고, 매장이 점점 늡니다. 마지막에 어머, 푸드트럭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 거기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물건이 흔해졌어요. 서로 팔려고 나일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할 수 있겠죠. 원래 이 사람들이 한 개씩 구입하러 왔다가 물건값이 싸지면 더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급자예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뭘 사러 왔다 할까요? 뭐 꿀 한 통 사러 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자, 꿀통을 줄 때, 물건을 줄 때, 상품을 줄 때, 자, 물론 작은 거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되게 무거운 물건들을 이렇게 주죠. 그렇죠? 물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죠. 그래서 지금 봐봅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하죠.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흔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싸지니까 그런 거 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물건 줄 때
여러분, 매대에서 저 멀리 있는 물건 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죠. 공급 증가, 이렇게 합시다. 저도 어색할 것 같죠? 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색할 겁니다. 자, 공급 증가 이렇게 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공급 감소는 어떨까요? 물건 안 주고 뺏겠죠. 이렇게. 감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싫어. 이렇게 하면서. 공급 감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자, 물건이 귀해졌다. 지금 봅니다. 지금 발 떨고 있죠? 자. 저렇게 물건이 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래도. 자, 이 뭐예요? 물건이 뭐 두 개밖에 없네. 거래량 뭐 두 개밖에 안 될 거고요.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해지니까 비싸지는 거죠. 여러분, 그 명절 때 선물할 때 어때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싼 거구나. 이런 느낌 들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자,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가격을, 이건 양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무려 지금 한 20분 가까이 요걸 설명했어요. 응? 근데 이걸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봐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죠? 공급 증가,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하나는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봅니다.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다면, 자, 여기서 국어 공부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 이 보이세요? 자, 은는 이게 주어예요.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뭐가 크다? 얘가 크다. 얘가. 염두에 두고. 자, 솔루션 들어갑니다. 자, 수요 증가 살살 많아졌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고 굉장히 증가하죠? 공급 감소는요? 공급 증가는요? 물건이 흔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고 굉장히 증가.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거예요? 요게 문제네. 둘 다 증가 맞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이걸 푸는 게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다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상승이고 하나는 하락이고요. 둘 다 이건 증가하니까 양은 어차피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걸 이불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불 방석 덮으면 어때요? 방석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불이 방석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크게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크게 변한 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차피 증가 둘은. 근데 가격은 둘이 다른데 얘가 더 크게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이렇게 돼요. 이불이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증가한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제 보셨죠? 거기서 지문을 찾을 때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이제는 둘 다 감소했답니다. 자, 수요 감소 어떻게 됐어요? 촥 이렇게 하죠. 그럼 가격 하락하고요. 양 감소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는 어때요? 물건이 이렇게 땡기는 거죠. 양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요거 하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둘 다 감소니까 양은 문제가 아닌데 가격이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 1번. 2번. 뭐가 작다? 수요 감소폭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 작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니은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이불이에요? 아랫게 이불이죠. 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결론입니다. 여기. 가격은 상승하고 경량 감소하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자, 봐봐요. 수요 감소폭하고요. 공급 감소폭이 같답니다. 둘이. 그럼 이제 수요 감소 어떻게 해야 돼요? 촥 내리죠. 가격 하락하고 양 감소하고. 공급 감소 땡깁니다. 가격은 오르고 양은 줄고 이렇게 되겠네요. 둘 다 감소네.
근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그게 같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거하고 이쪽으로 당기는 게 힘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머릿속에 결론이 떠오르죠. 줄다리기 할 때 힘이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줄다리기 할 때 힘이 같아지면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불변. 이렇게 답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당락을 좌우시키니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또 봅시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근데 잘 봐요. 또 주어가 뭐예요? 수요 증가폭이 이게 주어죠. 공급 감소보다 뭐라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럼 상대방이 큰 거죠. 그럼 얘가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 물건 땡기는 거죠? 양 줄고 귀해져서 가격은 비싸지고 여기 결론인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 밑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체크 안 했어요. 체크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맞는 것을 지금 찾아가는 건데 지금 이것은 지금 무시하기 합니다. 솔루션. 그래서 결국은 자 얘가 결과를 좌우해요. 어떤 게 이불이에요? 아래 게 이불이네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가격 상승, 양 감소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합격입니다. 놀라운 것은 참 좌우하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지문들은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오른 포인트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작다. 그럼 어떤 게 결과예요? 얘가 결과예요. 얘가. 자, 공급 증가 물건 주는 거죠? 물건 주는 거죠? 양 증가, 가격은 하락. 이렇게. 여기 결론이에요. 가격 하락하고 양 증가하고. 띵동. 정답 5번 되겠네. 5번. 그렇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불이고요. 여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 문제를 풀 능력이 된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대요. 그럼 얘가 이불이죠. 수요 증가 눈 크게 뜨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상승 맞는데 양 감소 틀렸죠. 응? 나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답니다. 그럼 얘가 큰 놈이죠. 이불이죠. 그렇죠? 그럼 공급 감소는 어때요? 물건을 땡기는 거죠. 양 줄이고 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 상승은 맞고요. 양 줄여야 되는데 증가가 그렇게 틀렸죠. 어떻습니까? 그 다음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이렇게 했어요. 같다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둘은 다 감소니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은 상승인데 이건 감소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상쇄되는 거죠. 가격이. 그럼 어때요? 가격은 불변이고 이 증가가 그렇게 틀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다면. 그러면 어때요? 큰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를 좌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 물건 땡기는 거죠. 뭐 가격이 귀해져서 비싸지고 양 주고. 네, 가격은 상승하고 맞는데 증가 그래서 틀렸죠. 맞죠?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작다. 그럼 얘가 결과죠. 공급 증가, 물건 줍니다. 양은 증가하고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 증가하고. 이게 정답이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기본 이론 강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 진행할 텐데 기본 툴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걸 공략해서 반복해서 반드시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참고해라 볼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특히 우리 동영상 수험생들은 자신을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을 정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보는 시간을 좀 정하시거나 빠지지 않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감보다는 동영상이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자, 저 강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계를 이렇게 할 겁니다. 필수 이론 습득 과정이 있고요. 기본 이론 확대 과정, 약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걸 적용하는 실전 대비 연습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학습을 두괄식 접근법을 대수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 수험생들이 제일 힘든 게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이 결론이 왜 나왔지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각인이 되고 반복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강의가 진행되면 제가 획기적 암기법도 좀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니까 때로는 저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법도 제가 아낌없이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에서 공인중개사가 되는 날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격을 좀 기원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한 선택, 이 감독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강좌에 또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관이었습니다.